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 병원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두통, 우리가 머리가 아픈 증상이죠.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머리가 아픈 증상, 두통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뇌니까 걱정이 돼서 저 진료실에 오고 저랑 면담을 하시고 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 MRI 검사를 하죠. 그래서 뇌 MRI 검사를 하고 나면 두 가지 분류의 환자분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MRI에서 뇌에 이상이 없고 깨끗하시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진료실을 막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분들은 "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데 나는 머리가 왜 아프죠? 근데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두 가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통, 머리는 도대체 왜 아픈 건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 볼 텐데요. 아 두통 진짜 흔한 증상입니다. 심평원의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5년 사이에 24%나 증가할 정도로 점점점점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머리 아픈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과연 두통이란 건 얼마나 흔한 병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약 한 50% 에서 75%가 1 년에 한 번 이상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마 인류가 느끼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인데요. 뭐 저 두통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뭐 과음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 이것도 두통이죠. 자, 이런 두통도 1 년에 한두 번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요즘에 막 업무랑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진다. 당연히 이런 두통 누구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인류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1 년에 한두 번 이상의 두통은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경험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흔한 형태는 우리가 긴장성 두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의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 긴장된 근육이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과 근육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두통을 느끼는 긴장성 두통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이 두통의 종류는 300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두통의 종류만 해도 300 가지가 넘는 겁니다. 뭐 아픈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요. 뭐 머리 전체가 아픈 두통도 있고 관자놀이 이쪽이 아파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편두통, 또 뭐 측두동맥염이라고 그래서 있던 측두동맥에 염증이 생기는 두통도 있습니다. 뭐 이 앞니마가 지긋지긋 아픈 긴장성 두통도 있고 또 부비동염, 여러분들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흔히 알고 있죠. 제가 인제 MRI를 찍어 보면 부비동염의 정도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혈관도 문제가 없는데 꽤 심한 부비동염 소견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비동염도 굉장히 흔한 두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뒷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흔한 증상이죠. 그러면 후두신경통, 또 우리 일자목 굉장히 많죠. 뭐 거의 대부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뭐 우리가 C자 커브를 잘 유지한 경우가 찾기 힘들고요. 일자목, 거북목 이런 걸로 생기는 두통, 또 목 디스크 같은 것도 두통이 생길 수 있는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통의 원인은 크게 1 차성 두통이냐 2 차성 두통이냐라고 나누게 되는데요. 그 2 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게 뇌 자체의 어떤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 뭐 예를 들면 뇌종양이 있으면 당연히 두통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뇌에 출혈이거나 피가 고여 있거나 뭐 혈관에 어떤 이상이 있고 혈관이 부풀어지는 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 두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뇌에 염증이 있거나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두통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런 2 차성 두통을 제외한, 즉 뇌에 기질적인 병변은 없는데 아 자신은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두통을 우리가 1 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2 차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2 차성 두통이면 대부분 심각한 원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99%, 99.9%는 1 차성 두통이라고 다행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 차성 두통의 원인이 이름이 굉장히 많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편두통, 또 긴장성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편두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편두통이란 단어 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의사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편두통이 꼭 한쪽만 아프다고 편두통은 아닙니다."라는 말로 보통 시작을 하죠. 맞습니다. 이 영어로는 제가 마이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이그레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보면 고대 그리스 말에서 헤미크레니아라는 말에서 어원이 됐다고, 기원했다고 합니다. 헤미크레니아는, 헤미라는 거는 우리가 반쪽 말하는 하프, 반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크레니아라는 것은 두개골, 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반쪽. 옛날에도 반쪽 머리의 통증이 흔하긴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미크레니아가 라틴어로 헤미그레니아가 되고요. 이게 이제 다시 어원이 바뀌면서 앞에 있는 헤미가 빠지면서 H가 빠지면서 마이그레인이라는 말이 됐다는 것이 이제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편두통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한 10%, 15% 정도가 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어떠한 유전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한테 좀 더 편두통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대 1 정도로 여성한테 편두통이 좀 더 많고요. 우리나라 통계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가 되고, 특히 성인 여성의 경우는 한 20% 가까이 보고가 됩니다. 일반적인 두통, 대표적인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차이는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별을 좀 해 볼게요. 우선 머리가 아픈 부위가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긴장성 두통은 그냥 머리 전체나 뒷목이 아플 수가 있고요.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양쪽 머리가 다 아파도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통증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은 뭔가 좀 묵직하고 둔한 그런 느낌이고요. 편두통은 굉장히 욱신거리고 박동성, 마치 혈관이 머리에서 뛰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통증의 강도도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은 뭐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중간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편두통은 대부분 중간보다 더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굉장히 환자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병인 건 맞습니다. 그 지속되는 시간도 그냥 긴장성 두통은 '나는 오후에만 좀 머리가 좀 아파지더라.'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일 하다 보면 두통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는데요. 편두통은 한 번 두통이 생기면 나는 이거는 그냥 잠을 자야지만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편두통은 뭐 24시간 하루 이상 2-3일 정도 지속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도 못 하고 한 번 편두통이 오면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지만, 한 번 편두통이 발작하면 "나는 아예 출근을 못 하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이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은 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반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편두통은 물론 편두통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호르몬 변화라든지 수면 부족, 어떤 특정 음식 같은 것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해요. 특히 이 편두통은 일반 두통하고 조금 달라서 동반 증상으로 뭐 메스껍거나 어떤
눈의 빛, 소리 같은 것에 민감해지거나 구토가 나는 유발,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편두통 환자의 한 20% 정도에서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조 증상은 어떤 증상을 말하냐면 가장 많은 것들이 우리 눈 쪽으로 나타나는 시각 증상이에요. 그래서 마치 환자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옛날에 인제 TV가 전파가 잘 안 잡혔을 때 지지직거리고 흐려 보인다고 하죠. 마치 그렇게 시야가 지지직거리면서 흔들리면서 이런 양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요. 빛이 약간 선이 어그러져 보인다든지 밝은 이상한 빛이 번쩍번쩍 보인다든지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물결이 없어지거나 물결이 모양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각 증상이 대표적인 편두통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그다음부터 한 1 시간 이내에 인제 편두통 증상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명처럼 귀나 후각,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특이한 전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전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대뇌 피질의 어떤 전기적인 이상, 더 쉽게 표현하면 방전이 된다고 그럴까요? 뇌 표면에 있는 전기 신호에 어떤 방전이 일어나면서 편두통 전조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두통은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성한테 특히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 또는 너무 과다한 수면도 편두통의 원인이 잠을 아주 오래 잤다고 항상 머리가 개운하고 맑은 건 아니라 오히려 더 머리가 띵할 때도 있죠. 스트레스, 특히 어떤 특정한 음식, 치즈, 초콜릿, 와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어제 제 진료실에 오셨던 환자분도 정확하게 본인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나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초콜릿이나 치즈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음식을 먹고 두통이 유발되는 것이 편두통일 수 있고요. 또 어떤 강한 빛이나 특정한 소리, 냄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두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개개인마다 다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트리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만약에 이런 정확한 유발 요인 트리거 포인트를 알면 본인이 피할 수 있겠죠. 그런 특정한 음식을 본인은 먹지 않는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피함으로 인해서 편두통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 편두통은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편두통 치료의 역사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머리 아픈 두통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에도 이 편두통을 어떻게 치료했다는 기록들, 히포크라테스도 이 편두통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이 나오고요. 옛날에는 이게 어떤 주술적인 걸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열, 침 여러 가지 약초를 쓰기도 하고 또 그림에서 보이신 것처럼 두개골 천공술, 머리뼈에 구멍을 내는 거죠. 머리뼈에 구멍을 내는 이런 기록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아프면 머리뼈에 구멍을 내는 저런 무시무시한 걸 했겠습니까?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는 편두통은 혈관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또 수축했다가 확장하면서 생기는 통증으로 생각을 해서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이 확장된 뇌혈관을 늘어난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반 진통소염제에 잘 안 듣는 것이 편두통의 특징인데요. 트립탄이라는 약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트립탄이라는 약은 저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로토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세로토닌을 자극하면서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해서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립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트립탄 계열의 약물들이 있고 사실
편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은 저 단어 중에 저 약들 중에서 익숙한 약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미그란이라는 약들도 있고 뭐 알모그란 또 나라믹,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편두통 약들이 있고, 각각의 약들의 성분에 따라서 뭐 발현 속도나 지속하는 속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환자는 어떤 특정한 약에만 잘 반응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서 편두통이 있으면 본인은 과연 어떤 약이 본인한테 잘 듣는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두통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일단 길게 처방을 하지 않고요. 일단 이 약에 대해서 한 1-2주 정도 반응을 보고 좀 더 우리가 그 환자분의 두통을 치료하는 약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대표적인 약들이 저런 약 수마트립탄, 뭐 리자트립탄, 저런 계통의 트립탄 계열의 약들이 있고, 굉장히 또 저 약들은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편두통 전조 증상이 생기면 바로 "저 약을 복용을 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또는 너무 오랫동안 뭐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뭐 심혈관 질환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년대 후반에 편두통을 유발하는 CGRP라는 물질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편두통 발작 중에 이 CGRP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편두통을 유발하는 물질일 수 있겠구나.' 한 거를 인제 우리 연구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CGRP라는 것은 칼시토닌 진 릴레이티드 펩타이드라는 굉장히 좀 말도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무튼 이때부터 우리 의학계는 편두통은 단순한 혈관 수축 확장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편두통은 우리 3차 신경하고 혈관의 과민 반응으로 유발된다고 보는데요. 이 3차 신경이 자극되면서 이 CGRP라는 편두통 유발 물질이 신경 물질이 분비되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편두통,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 약에 CGRP라는 편두통 유발 물질을 타겟으로 하는 이 CGRP를 잘 조절하면은 그럼 이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이 CGRP 항체 치료제가 등장을 2018 년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저희들이 의료계에서 말하는 뭐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즉 편두통 치료에 있어서 1 세대 진통소염제가 만약에 1 세대 치료제였고 트립탄 계열의 약이 편두통의 2 세대라고 한다면, 이런 CGRP 항체 치료는 편두통 치료의 어떤 3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8 년에 세계 최초로 그 CGRP 관련된 편두통 예방 주사가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사들이 나오고, 그중에 인제 우리가 많이 쓰는 대표적인 아조비라는 약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CGRP 치료는 주사가 아닌 먹는 약으로 된 약도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아킵타라고 그래서 먹는 약을 통해서 이 편두통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들은 기존의 어떤 편두통, 막 두통이 발생했을 때 얘를 이 두통을 줄여주는 마치 응급약처럼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편두통을 조금 줄여주거나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약들과 달리 편두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네. 어
질문들이 올라오셨네요. 네. 이시은 씨 질문이 "우리 뇌에는 통점이 없어서 통각 자체를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통은 정확히 어디가 어떤 이유로 아픈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수술, 저희가 신경외과니까 뇌수술, 특히 뇌종양 수술 같은 것을 할 때 뇌에 굉장히 우리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나 이런 곳에 종양이 있어서 굉장히 그 운동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종양만을 제거하는 경우 환자가 마취가 깨어 있는 상태로 뇌수술을 하는 경우 우리가 어웨이크닝 서저리라고 하는데요. 깨어 있는 상태로 뇌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피 정도에만 약간 국소 마취를 하고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환자한테 종양을 조금씩 제거하면서 환자분께 "손을 움직여 보십시오." 뭐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뇌를 건드리거나 뇌를 바늘로 톡톡 찔러도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이시은 씨께서 굉장히 저런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뇌의 세포 자체에는 통점이 없어서 통각을 못 느낍니다. 뇌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통을 느끼는 걸까요? 대부분의 두통은 뇌를 싸고 있는 뇌막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뇌막의 자극으로 인해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우왕 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음주 후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건 왜 그럴까요? 뭐 숙취 때문에 아픈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음주 때문에 생기는 숙취는 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건데요. 뭐 한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술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수가 낮은 술의 양을 많은 술을 먹었을 경우, 즉 쉽게 말하면 맥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을 경우보다 좀 더 도수가 센 양이 적은 위스키를 마셨으면 다음날 두통이 조금 덜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스타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원인 모를 두통 때문에 걱정입니다. 평소에도 두통이 만성 두통처럼 있어요. 특히 자고 일어나면 한참 동안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립니다.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자다가 다시 깹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1 차성 두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통은 워낙 흔한 증상이고 대부분의 두통이 있다고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통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꼭 위험한 두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밤에 잠을 자다가 깰 정도의 두통이란 것은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이면 자는 동안에는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두통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두통이 생긴다. 더군다나 그 두통 때문에 잠을 깰 정도라는 건 뇌 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뇌 검사, 영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진통제나 두통약만 먹지 마시고 전문의를 꼭 만나서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티니 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두통이 너무 생겨서 약도 먹고 굉장히 두통 때문에 편두통 때문에 고통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네요. 편두통 유발 음식이 있나요?" 아까 전에 제가 유발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초콜릿이나 치즈, 와인 같은 것이 대표적인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이고요. 뭐 견과류로 인해서 편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머리가 많이 아팠었나 거는 본인이 잘 기억하시고, 그런 유발 음식을 피하시는 것도 편두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구어부 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약물 과용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4달 끊으면 강도는 줄지만 아직도 만성적인 잔두통이 있어서." 근데 고등학생이시네요. 학업을 못 하고 몇 달을 더 해야 뭐 약물 돌아 아 다음 주에 CGRP 주사도 맞는데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아무튼 그럼 제가 CGRP 주사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트립탄 계열의 약물의 반응을 잘 보이지 않거나 너무 그 약을 오랫동안, 사실 편두통은 막 10 년, 20년 동안 장기간 동안 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더 이상 약 쓰기 힘든 경우에 그럼 근본적으로 편두통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이 이 CGRP 항체 치료제라는 약인데요. 어 또 한 가지는 이 주사제 치료가 보톡스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맞는 보톡스 주사 있잖아요. 주름을 펴 주고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미용 목적으로 맞는 이 보톡스 주사가 미국 FDA에서 편두통의 치료제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 보톡스라는 건 우리가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에 주입을 하는 건데요. 이 톡신이 주름을 펴주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 편두통의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작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블럭을 해 주면서 두통이 편두통이 생기는 것을 블럭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편두통에 생긴 가장 획기적인 치료의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 CGRP 주사 치료가 있고요. 보톡스 주사 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CGRP 주사 치료라는 것은 편두통을 유발하는 저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 주사를 맞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 주사를 맞았더니 편두통이 생기는 횟수가 한 50% 정도로 줄었고, 그래도 생겼을 때 강도가 많이 줄어서 편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에 발작되는 빈도를 줄이거나 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CGRP 주사는 대표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상용되는 그 상품명으로는 아조비라고 하고 엠갤러티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조비라는 주사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주사는 그 자기 피하 주사를 합니다. 즉 우리 피하 지방이 많은 곳이 인제 아랫배 또는 뭐 허벅지, 팔뚝일 수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 맞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주사 맞는 법을 잘 교육을 시켜 드리면 병원에서 놔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고 보통은 한 3번 정도, 3 개월 정도 맞고 반응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배에다가 딸깍하고 주사 한 번 맞는 것만으로 편두통 먹는 약을 줄이거나 진통제를 안 먹을 수 있거나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또 편두통이 유발되는 것 자체를 예방시키거나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두통 주사로 만드는 치료에 대해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제가 보톡스 치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톡스 치료는 뭐 주름살이나 얼굴에 맞는 게 아니고, 물론 이마 미간이나 이마 쪽에도 주사를 맞고요. 머릿속에도 주사를 맞고, 뒷목에 있는 근육, 그리고 어깨 쪽에 있는 우리 승모근에도 주사를 맞습니다. 한 30군데 이상 의사들이 판단해서 맞는 주사를, 보톡스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이 보톡스 주사의 원리는 신경 말단에서 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블럭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또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근육이 이완되게 되는데요. 또 근육을 풀어주게 되는 효과. 그래서 두통이 굉장히 한 달에도 굉장히 자주 편두통이 유발되는 환자들한테는 좋은 치료법이, 상대적으로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개월 단위로 한 번 주사를 맞고 3 개월 정도 간격으로 주사를 맞게 되는데, 저도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이 치료를 해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톡스 주사는 뭐 본인이 맞을 수는 당연히 없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시술을 해야 되겠죠. 구호부님,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구호부님께서도 이 CGRP 주사 같은 것이 혹시 맞아서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또 이지민 씨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약물 과용 전에 두통이 별로 안 심했는데 약물 과용으로 두통이 심해지면 평생 예방 치료와 주사를 병행해야 하나요? 사실 편두통이란 것 자체가 한두 가지 원인으로 또 한두 가지 치료 방법으로 정말 깨끗하게 완치하기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워낙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런 약물이나 주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환자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가 잘 한 팀이 돼서 이 편두통의 원인을 그나마 최대한 찾아서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또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약물이나 주사 같은 치료법을 병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약을, 지금 말씀하신 약물 과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약물을 과용하면 어느 약이든 과연 좋을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편두통에 쓰는 약들이 오랫동안 평생 먹을 약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줄이거나 끊을 수가 있고, 저런 주사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편두통을 완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하나뚜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왼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저런 경우에는 편두통의 대표적인 한쪽 관자놀이가 아프면 편두통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연 저 증상만 가지고 왜 저게 왼쪽 관자놀이가 아픈지를 뭐 갑자기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관자놀이가 어떤 양상으로 아픈지, 하루에 어느 시간대에 아픈지, 또 한 번 아프면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전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머릿속 뇌 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영상 검사, 뭐 CT나 MRI 검사를 한다든지 뇌혈류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검사적인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왜 왼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원인을 찾아봐야지 되겠죠. 네, 다음 질문은 이채영 씨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끔 편두통이 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편두통이 생기는 원인, 저희가 CGRP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원인들, 혈관의 수축과 확장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통증, 두통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 맞아도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강도를 쳤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인 거고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편두통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렇게 왜 누구가 통증에 의해서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들은 상당히 유전적인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그 환자한테 가장 맞는 치료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 풀카운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후두신경통으로
천장 보고 눕기만 해도 뒷목이 뻐근한 두통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신경 차단 주사를 한 달 주기로 2번 정도 맞으셨네요. 크게 차도가 없다가 주사 맞은 후 한 달 경과 후에 꽤 편해진 느낌인데, 주사 효과가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진 걸까요? 후두 신경 감압술 고려까지 한 상태인데 조금 더 경과를 보고 고민을 해봐야 할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 대표적인 두통, 특히 뒷머리나 뒷목이 뻐근하게 아프고 욱신거리는 두통이 후두신경통도 그 중에 한 원인이죠.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뭐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스트레칭을 본인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만으로도 후두신경통이 조금 호전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 주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맞자마자 바로 그날 집에 가자마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1-2 주나 한 달 정도 경과가 하고 난 후에 좀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서둘러서, 이제 아픈 게 만약에 100만큼 아팠으면, 만약에 이 아픈 통증이 뭐 30에서 40 정도로 줄어들었으면 조금 더 경과를 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근데 이 아픈 거를 너무 0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 신경 감압술을 한다든지 너무 위험할 수도 있는 시술까지 하지 마시고, 좀 더 두통이란 것은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만성적인 통증의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뿌리를 뽑으려고까지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경과를 지켜보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0대 남자분이시고 한 달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오른쪽 눈 위쪽 부부터 아프다가 진통제를 먹어도 2-3일 정도 갑니다. 네.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하셨네요. 일단 60대이시고요. 그럼 우리가 60대 이상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 2, 3위를 꼽자 그러면 암이 항상 1 등이고요. 2 등, 3 등이 뇌졸중, 심장병,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즉 60대인데 한번 진통제를 먹어도 2-3일 정도가 지속될 정도 통증, 두통이 있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신경과 신경외과의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뇌나 뇌혈관 쪽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영상 검사도 꼭 받아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이 주사 치료 중에서 아조비 주사 말고 편두통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었는데, 이 편두통 보톡스 주사의 작용 원리를 보면은요. 왜 머리에다가 보톡스를 왜 머리에다 맞아요? 왜 등에다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단순히 근육만 이완시켜 주는 게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 자체가 신경 말단에서 이 두통을 통증을 유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CGRP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편두통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말초에서 중추신경의 이런 센스를 떨어뜨리게 해주는 겁니다. 너무 예민해져 있는 중추신경의 센스를. 그래서 말초신경의 과민 반응, 즉 편두통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결국은 어떤 신경의 과민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초신경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중추신경의 이런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좀 완화시켜 줘서 만성 편두통의
이런 빈도와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인제 저희들이 보톡스 주사를 뭐 이렇게 근육이 막 많이 이렇게 튀어나온 쪽을 이 미용 목적으로 줄여 주려고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근육이 좀 위축되면서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즉 보톡스 주사가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도 억제가 시키고 근육의 긴장 자체를 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의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뭐 어깨 위에 곰이 한 마리 올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어깨 근육이 편두통이 있고 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 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수축을 하게 되고 이게 혈관도 수축시키거나 신경을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 이 세 가지로 편두통에 있어서 보톡스도 어떤 특정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편두통 주사가 뭐 아조비 주사가 있고 보톡스 치료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요. 작용 기전은 이 CGRP 아조비 주사, CGRP 주사는 CGRP라는 그 편두통 유발 물질을 차단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보톡스 주사는 CGRP 같은 물질을 포함해서 다른 신경 전달 물질도 억제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한테 그러면 뭐 CGRP가 좋고 더 보톡스가 좋을까요? 어, 보통 갑자기 아주 전조 증상과 함께 갑자기 아주 심한 삽발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두통을 호소하거나 이런 만성 편두통 환자한테 CGRP 주사가 도움될 수 있고요. 또 약물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내성이 생기거나 약을 먹기가 힘드신 분들한테 CGRP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보톡스 주사는 좀 더 만성적인 두통,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한 달에 막 3분의 1 가까이 편두통 증상을 느낀다든지 너무 만성적인 두통일 경우에 보톡스 주사가 좋은 적응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CGRP 주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가 주사, 내가 그냥 제가 본인이 스스로 몸에다가 배나 허벅지 같은 살이 많고 피하 지방이 많은 곳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주사를 딸깍하고 그 주사 키트가 있습니다. 그 주사로 딸깍하고 맞으면 큰 통증 없이 무섭지 않습니다. 네. 그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보톡스 주사는 병원에 와서 이 전문의에 의해서 그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보톡스 주사도 굉장히 작고 얇은 바늘로 두피 속이나 목 뒤, 얼굴의 일부 부분들을 저희가 놓기 때문에 주사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한 10분 정도면 끝나고 통증이 많지 않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그런 차이가 있고 CGRP를 주사를 맞다가도 어느 정도 효과는 봤지만 아직도 두통이 남아있다 하는 경우에 그다음에는 보톡스 주사를 2차적으로 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어느 쪽이든 그 주사로 효과가 있는 환자한테는 먹는 약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GRP 주사의 장점은 좀 편리하고 또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톡스 주사도 특별한 심각한 부작용은 별로 보일 건 없습니다. 맞은 부위가 조금 아프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사소한 정도의 그런 부작용이 있지 뭐 심각한 부작용은 뭐 여성분들 미용 목적으로 얼마나 얼굴에 뭐 자주 많은 보톡스 주사를 맞습니까? 굉장히 안전성이 입증된 두 가지 모두 안전성이 입증되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 편두통 환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편두통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면요. 이 편두통이라는 병은 단순히 뇌혈관이 확장되고 넓어지면서 생기는 단순한 두통. 그러면 혈관만 수축시켜 주면 금방 편두통이 좋아져야 될 텐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신경 전달 시스템의 이상으로 생기는 복잡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두통을 느낄 때 단순히 참거나 '아 이건 나는 만성 편두통이야. 뭐 난 20 년째 편두통이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시거나 무시하시면은 안 되고요. 편두통에 특히 치료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다양한 최신 약물, 뭐 먹는 약도 CGRP 치료의 어떤 치료제 구강으로 먹는 약도 있고 또 주사 치료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보톡스 치료 이런 새로운 제3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음 포기하시거나 무시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서 그 굉장히 삶의 질을 힘들게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이 편두통의 이 공포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편두통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약물이라든지 주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활 습관 관리도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환자가 한 팀이 돼야지 굉장히 이 복잡하고 아직도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이 어려운 편두통이라는 적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은 수면이죠. 충분히 좋은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신다든지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승화해서 어떻게 풀어낼지 이런 것들을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편두통은 어쨌든 간에 수술하는 병은 아니잖아요. 네. 뇌혈관 수술 위험한 뇌혈관 수술을 하거나 뇌종양 수술을 하고 머리를 열거나 하는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병은 아니란 말씀이죠. 즉 어떻게든 우리가 약물을 이용해서 주사나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예.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점 하나는 이 머리가 아플 때 이 편두통을 저희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과정이 있는데요. 즉 다른 이 두통이 2 차성 두통은 아니라는 거. 다른 뇌 종양이나 뇌 동맥류나 뇌 출혈 이런 심각한 병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편두통을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난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당장 편두통 주사나 보톡스 주사를 맞아 봐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기질적으로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영상 검사가 CT든 MRI든 어떤 영상 검사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편두통,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